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진 법사가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까지 받았는데 그 대화 내용을 JTBC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건진 법사가 대놓고 인사청탁이란 단어를 써가며 당당하게 민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침 그 시기도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를 통해 1,000만 원이 넘는 샤넬백을 건네던 때와 겹칩니다. 이 단독 보도는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우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새 정부의 외교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미일중 정상과 첫 대화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통화는 약 30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했고 이 대통령은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 추진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정치 경력을 쌓아온 공통점을 바탕으로 두 정상은 전임 정부 시절 악화된 한중 관계를 복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정상이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공감대와 인적 문화적 교류에 상당한 교감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 주석이 응한다면 11년 만에 방한이 되는데 한중 관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이에 시 주석은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반도 평화 안정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의 1차 통화가 모두 이뤄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통화 순서에 대해선 양 정상의 일정을 고려해 조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중 주요 3개국 정상과의 통화를 모두 마치면서 정상외교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통화가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이뤄진 걸 두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미일중 세 정상과의 통화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참석을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는 취임 후 상견례 성격이라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위비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지 않은 데 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선 미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나왔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통화에서 혼란으로 뒤엉킨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욱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 민감한 내용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신자 측에 확인할 내용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통화한 것을 놓고 한미일 협력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 노선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후보 시절에도 핵심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고 현재로서는 그것을 실행하고 이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 주석과의 통화는 30분으로 앞선 트럼프 대통령 20분, 이시바 총리 25분보다 길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미 있는 차이라 보기 어렵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렇게 중국보다 일본과 먼저 통화하면서 새 정부의 반일 기조를 우려했던 일본에선 우리가 중국보다 빨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일본 언론들도 그런 분위기를 일제히 전했는데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이 주목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시바 총리와의 전화 회담이 중국에 앞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입니다. 이시바 총리도 전화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当然初めてなのですが、非常にいいやり取り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これまで日本、韓国両国政府が築いてまいりました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はさらに進めたいという旨申し述べ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엔 미일중 순서였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보다 중국이 먼저였는데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앞서 이시바 총리와 먼저 통화를 하자 이를 가볍게 보지 않은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같은 진보 성향이지만 실용 외교를 앞세워 상호 국익에 기반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사 문제를 경제 안보와 구분하고 강제징용 소송 문제 해결책도 전 정부를 계승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은 중국보다 일본과 먼저 통화가 성사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받아들인 일본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경제를 개선하는 실용 정부를 지향하며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는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며 어릴 적 극심한 빈곤을 겪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과 함께하는 정치 스타일을 고수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애초에 일본을 적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으며 빈곤에서의 탈출이 출발점이다라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때부터 일본에선 한일 관계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일단 첫 출발이 매끄럽다는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양국 정상회의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차관 인사가 났습니다. 기재부와 외교부, 산자부 차관 등 6명을 임명하며 업무 우선순위가 경제와 외교에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거시경제 전문가로 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내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이신임 차관이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재부 2차관은 임기근 조달청 청장이 맡게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재정관리관 등을 맡은 예산정책 전문가로 국회와의 협력에도 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습니다.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통상교섭본부장에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제회복과 불안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려는 인사라고 설명하며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이제 인사 시스템도 바뀝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맡겼던 인사 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로 원상 복구하고 장관 등 공직자 후보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에 맡겼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인사검증단 신설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등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권한까지 편법으로 가져가는 건 과도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됐던 법무부 인사검증단 직원들은 이미 원대 복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 차관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를 국민에게서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입니다. 추천 접수는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첫 민정수석인 오광수 수석이 과거 부동산을 차명 관리했다는 의혹이 일자 직접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본인의 사과로 입장을 대신한다고 밝혔는데 오 수석 임명을 번복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장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 수석은 JTBC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 모 씨는 2020년 경기 화성의 토지 2필지와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 소유라며 오 수석의 대학 친구 사업가 A 씨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1990년대 소유하던 부동산을 2005년 A 씨에게 명의 신탁했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토지 일부와 건물이 홍 씨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땅과 건물을 맡겨뒀던 시점인 2012년에서 2015년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재직했는데 해당 부동산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 본인의 사과로 입장을 가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검증 과정에서 알았는지에 대해선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현행법을 어기고 재산을 은닉한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오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재산 검증은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구체적인 인사 검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국민의힘이 방탄용이라고 반발하던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엔 형사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더 논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대법관 증언법에 이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속도 조절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도부에서 스크린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아니면은 새 지도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어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에도 민주당은 개별 재판부에 맡기면 자의적 판단이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배경엔 새 정부가 강조하는 협치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당과 대통령실 간 의견 조율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과 국가 시스템 정상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니 다른 법안들은 미루자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그런 뜻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오늘 과방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통과시키려던 방송 3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한 취지를 잘 설명드렸으면 좋겠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물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협치를 언급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대장동 재판부도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 소원이 지금까지 총 4건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24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며 기일 지정은
추후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어제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연기할 때도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도 공지한 겁니다. 다만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다음 달 15일 재판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입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대선 후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대북송금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어제 서울고법과 오늘 중앙지법의 판단으로 다른 사건들도 차례대로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이틀간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총 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형사재판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진행돼야 한다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30일 이내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각하 여부를 먼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계엄 사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까지 각종 의혹들을 규명할 특검 수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번번이 폐기돼 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의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 그리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곧바로 시작됩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각각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한 명을 임명합니다. 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40일에서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란 지적과 함께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드리고요. 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이어서 조 전 원장까지 이 대통령은 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은 정부 인사들의 사표만 골라서 받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조 전 원장이 사표 수리 다음 날 비공개 퇴임식을 갖고 국정원을 떠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괄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사표만 즉각 수리한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조 전 원장의 사의도 받아들인 겁니다. 국정 연속성을 강조하며 국무위원 대부분의 사의를 반려한 이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표만 골라 수리한 건 이들이 내란에 상당 부분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과 당일에 걸쳐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역시 비상계엄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동조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가 회동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 단행된 이 같은 인사조치엔 내란 종식 의지가 반영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군인들이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데 그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바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어제 6번째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이 이 곽종근 사령관을 통해서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군에서 상부는 합참과 국방부까지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상부가 지시했다는데 그 상부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를 하나 보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일반적인 군 지휘 체계입니다. 곽종근 사령관과 이상현 여단장 모두 이 작전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입니다. 지휘 라인에는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합참의장 그리고 위에는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장 위에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통령을 군의 최상부다라고 말하는데도 전직 대통령이 그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네. 굳이 이렇게 지휘 체계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사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건 상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여단장은 계엄 직후부터 아주 일관되게 국회 의결을 방해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상부는 대통령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네. 사령관님께서 상부 지시로 문을 부시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상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그때 당시는 장관님도 그 말씀이 좀 있었고 대통령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이 전 준장은 어제 재판에서요. 상부는 장관과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라고 말하면서 함축적으로 이 상부라고 대통령을 말한 것이다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이 상부라는 표현을 놓고도 좀 진실 공방을 벌여보겠다. 뭐 이런 의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따져서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저희가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윤 전 대통령조차도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자신을 사령관들의 상부다라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네, 본인이 스스로 팩트 체크를 했네요. 네, 이 말대로면 대통령은 상부가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최상병 사건의 최초 수사 기록이 대선 직전 법원에 제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과 함께 경찰에 넘어갔던 게 군 검찰로 회수됐던 바로 그 문제의 수사 기록입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잠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고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가 숨가쁘게 통화한 뒤 군검찰은 경찰로 넘어간 수사 기록을 회수해왔습니다. 지난해 6월 최상병 청문회에선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경찰 사이에서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은 군검찰에 수차례 해당 기록을 내라고 했습니다. 최상병의 유족은 군검찰이 기록을 가져간 직후부터 정보 공개 청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군검찰은 기록을 내놓지 않다가 대선 직전인 지난달 30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수사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이 기록 공개를 요구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1000페이지 가까운 수사 기록엔 최상병 순직 직후 수집된 증거와 진술은 물론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이유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출범하는 최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당시 관계자들과 함께 군검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특검은 군검찰이 사건 기록을 회수한 과정과 박 대령에게 영장을 청구한 이유 등은 물론 중요 증거를 2년 가까이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JTBC의 단독 보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대선 직후 건진법사를 매주 불러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된 샤넬백 선물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데 건진법사는 매번 말을 바꾸며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대선이 끝나자마자 건진법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주 소환 일정도 추가로 잡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건진법사 수사팀은 특검 출범 전까지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통일교측 선물은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2천만 원대 샤넬백, 그리고 천수삼 농축차. 검찰은 건진법사를 통해 해당 선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전달된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샤넬백 2개가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상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처음엔 통일교 측 선물에 대해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샤넬백 2개를 웃돈 약 300만 원을 내고 여러 제품으로 교환해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고 그러자 말을 바꿨습니다. 친분이 있던 유 씨에게 교환을 지시했고 다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주 조사에서 샤넬백 2개를 몇 개로 바꿨는지 또 그건 누구에게 줬는지 추궁했습니다. 건진법사는 수량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러 사람한테 선물하기 위해 바꿨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근이자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샤넬백을 전달해 교환을 지시한 건 맞지만 김 여사는 몰랐다는 이 주장. 검찰은 말맞추기 가능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JTBC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처음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건진법사는 자신의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김 여사는 곧 연락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건진법사는 김 여사 명의의 전화번호는 맞지만 다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이후 건진법사는 김건희 여사 연락처로 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건진은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며 인사청탁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김 여사는 곧 연락드리겠다며 단문자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던 때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민간인인 건진법사가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에게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하며 잇따라 문자를 보내고
이걸 받은 김 여사가 별다른 반응 없이 연락하겠다고만 답하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의 휴대전화에서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해당 내용을 비롯해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본인이 아닌 김 여사 측과 소통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의 번호는 맞지만 실제 사용자는 김 여사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가 김 여사에게 당당하게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배경과 실제로 인사청탁이 성공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건진 법사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입니다. 특히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에게 샤넬백을 전달하고 이게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넘겨진 시점과 겹칩니다. 계속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에게 두 차례 샤넬 가방을 건넨 시기는 2022년 4월과 7월입니다. 건진 법사는 가방을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에게 전달했고 유 씨는 2개 이상 제품들로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건진 법사와 김 여사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2022년 3월과 5월 사이입니다. 주로 건진 법사가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김 여사가 답변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이 샤넬 가방을 건네받고 교환한 시기와 건진 법사와 김 여사가 직접 연락한 시기가 겹치는 겁니다. 건진 법사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 김 여사 명의 번호로 주고받았지만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며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 누구와 연락한 것인지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도 유경옥 씨가 김 여사 모르게 건진 법사의 지시를 받아 가방을 교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가 김 여사 측과 말을 맞춰 김 여사를 진술에서 제외하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이 문자 메시지 내용, 건진 법사 게이트 취재 중인 사회부 이서준 팀장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문자 메시지 내용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 건진 법사가 좀 고자세랄까? 왜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투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네, 인사청탁을 하는 문자 메시지인데요. 부탁하거나 읍소하기는커녕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어떻게 인사청탁을 안 들어줄 수 있느냐 대놓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영부인 전화번호로 보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시 윤석열 캠프 비선 실세 논란으로 전면에 나서지 못한 거를 희생이라고 하면서 그 대가를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네. 건진 법사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런 문자가 오가던 시점에 공교롭게도 김 여사 선물용이었던 샤넬백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진 법사가 김건희 여사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시점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인데요.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선물이라며 샤넬 가방을 전달한 때는 2022년 4월입니다. 네. 건진 법사는 이처럼 김 여사 쪽과 수시로 연락하던 그 시기에 통일교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받은 건데 이게 김 여사에게 전달되진 않았다, 김 여사에게 알리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샤넬백을 김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에게 건네서 이 유 씨로 하여금 샤넬의 다른 제품들로 교환까지 하게 했는데 이 역시 김건희 여사는 모르게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유 씨가 샤넬 매장에 갔을 때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 부인이 동행을 했는데요. 김 여사와 대학원 동기인 이 21g 대표는 그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의 선물들이 대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데 이 건진 법사는 계속해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 모두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처음 소환 조사에서는 통일교에서 받은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액 다 잃어버렸다라고만 진술했는데요. 다음 소환 조사 때 이 김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통일교 측이 준 이 샤넬백을 샤넬 매장에서 교환한 영수증 등을 검찰이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유 씨를 시켜서 여러 제품들로 교환했고 그걸 다시 돌려받은 뒤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조금씩 이 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김 여사 수행비서는 당시 이 대통령실 행정관인데 이 현직 이 대통령실 행정관을 심부름꾼처럼 부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유 씨가 샤넬 가방을 교환한 건 2022년 4월과 7월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됐으니 7월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신분으로 건진법사 지시를 받은 겁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을 민간인인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도 모르게 심부름꾼으로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건진법사는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목하면서 처남 찰리 몫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언제든 쓸 수 있다. 이렇게 언제든 청탁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진법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세를 떨쳐왔는지 수사로 확인돼야 합니다. 네, 여전히 밝혀내야 할 게 많은 상황인데 특검이 곧 가동이 되죠? 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건진법사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선물 그리고 건진법사의 국정 개입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특검의 사건을 넘겨주기 전까지 수사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선 직후 건진법사를 계속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검찰은 현재 김건희 여사 선물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 내에서는 특검에 넘기기 전까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달걀을 던진 남성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인근 편의점에서 달걀을 산 뒤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던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도로 위 정체불명의 물체가 커다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쪽에서 연이어 날아드는 이 물체, 달걀입니다. 같은 시각 맞은편 헌재 정문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한창이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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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은 그대로 백혜련 의원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사람에 직접 맞진 않았지만 생수병도 날아갔습니다. 백 의원은 테러로 규정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계란 던졌어.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경찰은 오늘 달걀을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달걀을 산 장소는 인근 편의점이었습니다. 30대 A씨는 편의점에서 달걀을 산 뒤 백 의원을 향해 달걀 6개를 던졌습니다. 옆에 있던 60대 B씨도 이 모습을 보고 A씨가 가지고 있던 달걀 1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달걀 투척 사건 직후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범인을 추적했고 곧 한 명을 먼저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투척된 계란과 생수병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인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특정 단체에 소속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만든 게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 대한교조와 관련한 활동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 위원은 리박스쿨 행사에서 나라가 너무 좌경화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교육 비전을 논의하고 중장기 교육 정책을 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교위의 비상임위원 일부가 극우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김주성 위원은 리박스쿨이 진행한 각종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리박스쿨 등이 주관한 행사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소리하기 때문에 나라가 너무너무 좌경화되어 있고 흔들렸었어요. 좌파들은 일은 안 하고 말만 하고 몰려다녔어요. 이제 우리도 함께 합시다. 4월 총선을 체제전쟁으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체제전쟁 프레임으로 국민의 각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국민의힘이 추천한 연치현 위원은 지난달 대한국민교원조합의 공식 자문 변호사로 위촉됐습니다. 대한교조는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입니다. 연 위원은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 전부를 폭도로 규정하고 일괄 구속하는 것은 왜입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미 편향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 위원은 취재진에
리박스쿨 강의를 했을 땐 국교위 위원이 아니었고 행사에서 축사를 한 건 위원으로서 어긋난 일이 아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주호 부총리를 불러 리박스쿨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이미 사의를 표명해 교육부 업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교육위에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경기 여주에서 여성 2명이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려견의 입을 테이프로 칭칭 감고 학대하고는 목줄을 풀어버리기까지 했는데 그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마당 구석에 있는 강아지 보리에게 간식을 건네려 하더니 갑자기 박스 테이프로 보리의 입을 감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입과 목을 함께 감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가해 여성의 반려견도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이후 여성은 마당을 유유히 떠납니다. 혼자 남겨진 보리는 불안한 듯 빙빙 돌고 발로 테이프를 떼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20분 뒤 검정 원피스를 입은 또 다른 여성이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망설임 없이 성큼 다가서더니 보리에게 빗자루를 휘두릅니다. 잠시 뒤엔 두 여성이 함께 나타나 보리의 목줄을 마음대로 풀고 감았던 테이프를 떼어냅니다. 목줄이 풀린 보리는 집 밖으로 도망갑니다. 지난달 초순 보리의 보호자가 출근한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가해 여성 2명은 서로 다른 집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퇴근한 보호자는 보리가 보이지 않자 주변을 찾아 나섰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이제 개는 안 보이고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개가 오더라고요. 평소와 확연히 다른 보리의 모습에 CCTV를 확인한 이 씨는 충격적인 학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내 동네, 내 집에서 내 개가 이런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들이 경찰에 어떤 해명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동물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두 여성을 주거침입 혐의로도 조사 중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제주 앞바다에 이렇게 거대한 흉물스런 구조물이 떠 있습니다. 원래 로켓 발사대로 쓰려던 게 좌초되자 방치된 건데 관광객에겐 흉물이고 어민과 해녀에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입니다. 해녀상 너머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차귀도가 보이는데 이 해상자원보호수역에 대형 철제 구조물이 기우뚱 빠져 있습니다. 한 민간 우주기업이 제작한 길이 32m, 폭 20m, 275톤급 바지선 형태의 로켓 발사대인데 농구장 크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11월 강풍과 높은 파도에 해안 가까이 떠밀려와 자초됐습니다. 구조물이 보이는 이곳 올레길은 드라마 촬영지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여기 12코스를 걷다가 너무 아름다운데 저게 오게티인 것 같습니다. 발사대가 바다에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좌초돼 있는지 드론을 날려 촬영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뾰족한 내 기둥은 금세라도 수면을 덮칠 듯 40도 이상 넘어갔고 고방용 체인과 로프도 엉성해 보입니다. 6개월 이상 인양을 기다리던 주민은 속이 탑니다. 여기 다 조업하고 여름에는 한치 안 가는데 강원도에 가서 딱 세워놓으면 됩니까? 태풍 오면은 계속. 해녀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험해가지고 땅 아래 강변했고 소라서도 우리 나사내지 못하게 그때 떤들에 피어해가지고 아밀지. 업체의 공유 수면 사용을 허가했던 제주시는 소극적입니다. 신속 조치 요구까지만 내렸습니다. 문서 몇 번 보냈고요. 해당 기업은 안전한 예인을 위해 늦어졌다고 해명합니다. 인양업체와 함께 논의를 완료해서 지금 빠르게 인양을 추진하기 직전이고요. 장마와 태풍을 눈앞에 둔 주민들은 결국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고위험군에겐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는데요.
정작 병원에 갔는데 백신이 없어 허탕을 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무료로 맞을 수 있는데 취재진이 여러 병의원에 문의해보니 당장 접종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백신이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은 어려우실 것 같고. 지금 아주 안 돼. 이해하고 가셔야 돼. 언제 들을 줄을 모른대. 10명 중 언제 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병원을 찾았다 허탕을 치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2번이나 갔었거든. 약이 배달에 와야만이 된대. 코로나가 와가지고 걸리고 나서 하면은 그 뭐냐고 내가 그랬지. 찌끔찌끔 나눠줘. 약이 있어야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돈을 내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이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맞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주문을 안 해놨어요. 한동안 코로나가 잠잠했던 탓에 병의원들은 백신을 비축해놓지 않았습니다. 백신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선 미리 쌓아놓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백신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에 시차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재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생활하수 속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수감시는 올라가고 있어서 하수감시가 오히려 조기감시 효과가 좀 있어요.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어서 환자가 슬금슬금 늘어난다는 걸 이제 반영하는 결과여가지고. 국내 고위험군의 대다수인 65세 이상 접종률은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형성되려면 4주가량이 걸립니다. 정부는 조만간 보건소를 중심으로 백신을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미국 관세 여파에 우리 자동차 수출이 쪼그라들기 시작한 가운데 중고차 수출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올 1분기에만 1조 원대가 팔려나갔는데 수출 여건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연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쉴 새 없이 중고차가 오가는 인천항 인근 부지입니다.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가 이곳을 통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좋고 옵션도 너무 좋으니까 좀 인기가 많아요. 소나타나 아반떼 아니면은 제네시스 요즘 잘 나오는 거. 올해 1분기 중고차 수출은 1년 전보다 50% 넘게 급증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쟁 이후 신차 구입이 어려워진 러시아와 내전이 끝난 시리아로 향하는 중고차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폐차 수준의 차들이나 아니면 좀 작은 차들이 많이 수출이 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중고차 수출 단지라고 불리지만 이곳은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나대지입니다. 때문에요, 이렇게 폐차된 버스를 무역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불편한 건 여러 가지죠. 첫 번째 먼지고 바닥이니까 이게 아예 화장실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 공중 화장실 간다든가 저 멀리 차 타고.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중고차 수출 단지에서 차로 10분가량 떨어진 한 마을입니다. 이렇게 번호판이 떼진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정작 이 동네 마을 주민들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 100달 됐어. 우리 주차장에다 다 해놓고 연락처도 없죠. 그러니까 주차하는 사람 못해가지고 야단이지. 해놨어. 2년 전부터 인천 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단지 조성은 민간 사업자의 자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업자는 이곳에 중고차 수출 단지 개발 사업을 승인받았지만요.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어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국의 그 중고차를 사서 본인들 나라에서 중국 차량이랑 같이 판매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우리 중고차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위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이 됐는데 이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경찰, 군인, 그리고 시민들이 대처하고 있는 이곳은 LA 국토안보부 건물 앞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시위는 주 과기군까지 투입되자 도심 곳곳에서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심 전체가 이민 당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욕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민국의 불법 체류자 급습 체포로 시위가 시작된 지 나흘째 시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He's a racist. He's a racist and a rapist. You guys voted for the wrong one. If you don't think it's gonna happen to you, it will. You need to stop it now. You need to come out in solidarity with us, the immigrants. This country was built for immigrants by immigrants. Everybody is welcome. There needs to be a due process for people getting sent out of this country. 흥분한 시위대와 경찰 간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 2,000명과 해병대 700명까지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위대를 더 자극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위대가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현장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찰은 경고용 공포탄까지 발사하며 현장 통제에 나섰습니다. LA 경찰은 시위가 격해지자 시내 전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찰이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저와 촬영 기자도 급하게 자리를 피해야 했는데요. 지금도 현장에선 긴장감 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방망이와 고무탄을 겨누며 강제 해산에 나서자 도망치던 시위대와 취재진이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현장에 있던 시위대를 전원 체포했습니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I said, am I being arrested? He said you were being detained. I was walked out of the area. They took down my information. Oh, I'm losing his IFB right now. 과잉 대응 논란 속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연일 책임 공방을 벌이며 시끄럽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쇄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선 쇄신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부터 막아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어제 5시간 넘게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개혁안을 관철시키지 못하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났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5대 개혁안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개혁안 원외 모임에서도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관사 앞에서 모이시고 탄핵 반대를 위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께서 열심히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본인들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역사에 남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효화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내에서는 오히려 선거 국면 때보다 역행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당론에 어긋나게 마음대로 탄핵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당론이었던 탄핵 반대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은 민주당부터 저지해야 한다며 내부 개혁에 치중할 때가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지도부 개편과 쇄신 방향이 좀처럼 정해지지 않자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선거 때 얼굴 마담이었습니까? 선거 끝나고 특정 분들이 세웠던 계획이나 생각대로 제가 다 따라야 하는 겁니까? 김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제안한 전당원 투표조차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히면서 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퇴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전한길이 전한 전 대통령 근황. 자, 전 한국사 강사이죠. 전한길 씨가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씨에게 자신이 임기 초반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던 당시 일화를 전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당선되자마자 그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오려고 이제 갔는데
바로 그 대통령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받았다. 외교부 공무원들이 막 사실에 찾아와서 준비 해가지고 축하한다면서. 네, 지난 주말이면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다는 기사가 이어지던 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말하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지난 6일 밤이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빨리 만나자면 20분 정도 피습 경험을 나누는 정상 통화를 했었는데 네. 자, 극우 세력이나 보수 강경 세력 일각에서는 통화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왜 통화를 하지 않느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했었고 네. 또 통화가 성사되자 이번에는 통화된 게 맞느냐 이런 식의 또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전 씨도 이에 똑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통화 라인이 공식 채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냥 뭐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통화하다가 이제 바꿔주는 형식이 아니었는가 이런 설도 있고요. 참고로 미국 대통령은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바꿔줄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아니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하루 만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부각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키우려는 의도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와의 통화가 조작됐다. G7 정상회의도 사실은 초청받지 않은 거다. 이런 조작 음모론적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저희가 또 뉴스룸에서도 전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밝혔지만 일주일 뒤죠.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네. 밝히지 않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G7 회의체는 서방의 민주주의 선진국들 간의 어떤 가치 연대라고 한다면 나토는 러시아나 중국을 상정한 군사 동맹이죠. 두 가지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는 꼭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들어서는 매년 참석해오면서 관심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이번 두 번째 임기부터는 유럽에 전방위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고요. 심지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식의 위협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유럽 나라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방위비 인상하는 흐름들로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참석했을 경우에 뭐 방위비 인상 등의 어떤 압박들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G7과 달리 나토는 참석한다 안 한다 이 결정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친여 성향의 야권에서는 자, 이번 기회에는 가봐야 실익이 없다 그러면서 참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간다고 하면 민생은 뒷전이라고 할 사람들, 또 안 가면 자유진영 포기라고 비난하고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본다며 실용외교의 실패를 운운할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기현 의원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느라 이미 우수성이 증명된 K방산을 홍보할 기회를 놓친다면 말이 안 된다. 자,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 민주주의 동맹을 등한시하고 외교적 왕따를 자초하는 어리석음 반복하면 안 된다라면서 참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불편한 동거. 자, 이재명 정부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죠. 자, 사실상 매일매일 공식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새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나 국무위원이 없기 때문에 전직 정부,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매일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고생한다, 그 노고를 좀 치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비상경제점검 회의도 하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 몇 분들과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게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 시작 전에 이 분위기를 푸는 모습이 이제 필수 코스처럼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동안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며칠 안 됐죠? 우리 유 장관님 잘 계셨죠? 네.
참고로 그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자신의 정부 인사들 꾸린 게 약 2달 보름 만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는 얼마가 걸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미국 토니상을 휩쓴 우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유명 원작도 없고 스타 배우도 없는데도 브로드웨이를 흔들어 놨습니다. 특히 곳곳에 한국적인 색채를 영리하게 배치한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기존 브로드웨이 성공작들과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책이나 음악 등 유명 원작도 내세울 스타 배우나 작가도 없었습니다. 소박한 소품과 작은 무대, 그리고 4명의 배우가 전부입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출발선에서 일단 세상 어느 곳에서나 공감하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택했습니다. How do you love in an existence where loving someone means that you will ultimately lose them? It's a story about love itself. 그러면서도 무대 곳곳에 한국적인 감각을 살려놨습니다. Today the air and soul is very clear and warm. 서울과 제주라는 지명을 사용하면서 주인공 로봇이 기르는 식물은 한국어 그대로 화분이라 불렀습니다. 화분은 대사 한마디 없어도 외로움과 고독을 나누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유명사를 쓰면서 일상생활에 있는 화분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장치를 했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의미로 영리한 전략에 날개를 달아준 건 관객의 입소문과 팬덤입니다. 팬들은 스스로를 작품 속 반딧불이로 부르며 직접 만든 피규어나 팬아트를 커뮤니티에 공유하곤 했습니다. 화분은 별도의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생길 만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화분을 향해 부지런히 인터뷰를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Waboon, what does it feel like to be a Tony nominee? 한국인 최초의 토니상 수상자 박천효 작가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뮤지컬을 만든다는 건 긴 시간 혼자 외롭게 종이 위에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며 그저 하던 대로 대신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